안녕하세요. 저는 EEG, MEG Analysis Using Deep Learning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된 조선대학교 전자공학부 연문기 교수입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제 연구를 분석할 때 딥러닝이라는 알고리즘, 그 중에서도 LSTM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는데 그 배경이 되는 지식들과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분석을 할 때 사용하는 코드들은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려고 하고, 그러기에 앞서 제 연구 주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어느 곳에 이제 딥러닝이 사용이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뇌에서 발생하는 전기 신호인 EEG나 ECO, MEG와 같은 신호들을 이용을 해서 그 신호를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파악을 해서 그 의도에 따라서 로봇이나 컴퓨터를 제어해주는 기술을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라고 부르고, 이때 측정된 뇌 신호로부터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머신러닝이라는 기법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머신러닝 기법 중에서도 딥러닝 기법을 사용을 하였고, 이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고, 제가 이게 2013년도에 발표했던 논문인데 MEG 신호로부터 팔 움직임을 예측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이 실제 팔 움직임이고,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MEG 신호로부터 팔 움직임을 예측한 결과였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좋은 성능이었고 그래서 좋은 결과였는데, 올해 제가 딥러닝을 이용을 해서 이제 딥러닝 중에서 LSTM이라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팔 움직임을 예측해 본 결과,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실제 움직임과 비슷하게 움직임을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딥러닝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제가 첫 번째 강연이어서 먼저 머신러닝이라는 것에 대해서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머신러닝 중에서 딥러닝이란 무엇인지, 그 중에서도 제 연구에 사용된 LSTM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제 연구에서 실험 패러다임은 어떻게 됐었는지 설명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매틀랩으로 딥러닝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는 머신러닝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하면 사람의 지능을 흉내내는 알고리즘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으로 굉장히 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이란 그 안에 속하는 개념으로 컴퓨터가 사람의 지능을 흉내내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배우는 방법이 머신러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머신러닝 기법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딥러닝이라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 머신러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딥러닝과 그 중에서 LSTM이라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머신러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슈퍼바이즈드 러닝,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리인포스먼트 러닝으로 나뉘고, 각각이 어떤 알고리즘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마치 옆에서 교사가 있어서 컴퓨터한테 답을 알려주면서 학습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서로 다른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생긴 것들은 사과야 라고 알려주고,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생긴 건 배야 라고 알려주면서 학습을 시키고, 그래서 새로운 사진을 주면서 이렇게 생긴 건 뭘까? 라고 하면 컴퓨터가 기존에 배운 것을 토대로 새로운 것을 예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은 unsupervised learning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교사가 따로 없고 어떤 데이터들이 있을 때 이 데이터들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컴퓨터한테 이걸 세 그룹으로 나눠 볼래? 라고 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이 데이터들을 스스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과인지 벤지 복숭아인지는 모르지만 얘네가 같은 그룹이고 얘네가 같은 그룹이고 얘네가 같은 그룹이다.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 데이터는 여기에 속한 데이터야 라고 말해주는 게 unsupervised learning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reinforcement learning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사진을 주고 두 개의 사진 중에서 사과를 골라봐
라고 하면 컴퓨터가 무엇이 정답인지 모르지만 둘 중에 하나를 임의로 골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과를 잘 고르면 컴퓨터한테 상을 주고, 만약에 잘못 고르면 벌을 주는 방식으로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수행을 하면서 컴퓨터가 어떤 게 사과고 어떤 게 벤지 이런 것들을 익혀나가는, 그래서 룰을 배워가는 과정, 알고리즘 방법이 리인포스먼트 러닝 방법입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 알고리즘들을 통해서 무엇을 예측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리그레션이라는 것과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것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그레션이라는 건 어떤 연속적인 값으로부터 연속적인 출력을 예측을 할 때 사용되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뇌파 신호가 있다, 이것으로부터 팔 움직임을 예측을 한다, 혹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예측을 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입력값이 연속이거나 혹은 연속은 아니더라도 다수의 입력값으로부터 다수의 출력값을 예측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 입력이 들어갔을 때 그때 출력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학습 데이터들로부터 모델을 세우게 되고, 그럼 새로운 입력값이 들어갔을 때 그 값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예측해주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클래시피케이션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어떤 데이터들이 있을 때 그 데이터들을 그룹별로 나눠서 새로운 데이터가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를 알려주는, 이렇게 분류해주는 것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우리가 실제로 구현을 할 때는 두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그래서 이 트레이닝 단계와 테스트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닝 단계는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어떤 데이터를 주고 컴퓨터가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스스로 학습을 하는 과정을 트레이닝이라고 하고, 테스트는 이렇게 학습을 한 컴퓨터가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 예측을 하는 과정을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트레이닝에 사용된 데이터를 트레이닝 데이터라고 하고, 테스트에 사용된 데이터를 테스트 데이터라고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트레이닝 데이터에 사용된 데이터를 테스트 데이터에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학습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합한 전체 데이터 분의 트레이닝 데이터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것을 트레이닝 레이시라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앞에서 배운 트레이닝 과정과 테스트 데이터를 실제로 시도 처리할 때 어떤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트레이닝 과정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어떤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으로부터 우리가 이 사진이 사과인지 아닌지를 컴퓨터가 학습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데이터를 측정하는 과정인 데이터 애퀴지션 과정이 수행이 되게 되고, 컴퓨터한테 이 사진을 주면서 이건 사과야 라고 설명을 해주면, 컴퓨터는 이 가운데 있는 빨간 것 때문에 이것이 사과인지, 아니면 이 주변에 있는 초록색 때문에 이걸 사과라고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컴퓨터에게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해주는 과정을 프리프로세싱이라고 합니다. 또는 노이즈나 아티팩트 같은 것들을 제거해주는 과정이 이제 프리프로세싱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도 그대로 컴퓨터한테 입력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이 사과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이 모형이라던가 아니면 크기, 반지름, 색깔 같은 것들을 특징으로 사용을 해서 입력으로 넣어줄 수가 있는데, 이런 값들을 추출하는 과정을 피처 익스트랙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과의 반지름을 y축의 값으로 나타내고, 이 사진의 요 색의 빨간색 정도를 빨가면 빨갈수록 원점에 가깝고, 만약에 황토색에 가까울수록 오른쪽에 가깝다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앞선 과정들을 거친 데이터들은 x축이 컬러고 y축이 사이즈인 좌표 평면에 하나의 점으로 이렇게 찍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과 데이터들은 이 아래쪽에 점 찍히게 되고, 배는 사이즈가 크니까 더 위에, 그리고 컬러는 더 오른쪽인 우측 상단에 이렇게 점이 찍히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그 데이터를 처리해주는 과정이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이 되면 이 데이터를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에 넣어주게 되고, 그럼 그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은 서로 다른 데이터들을 나눠주는 어떤 기준을 스스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트레이닝 과정이고, 다음으로는 테스트 과정은 신호 처리 과정은 동일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앞에서와 같이 새로 데이터를 액퀴지션을 하고 프리프로세싱을 하고 피처 익스트랙션을 하고 그 데이터를 이 좌표기에 새로운 점을 찍어주게 될 텐데, 그럼 이 점이 기존의 기준을 토대로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를 토대로 이것이 무엇인지를 예측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이 이쪽에 있으니까 이 데이터는 사과구나 라고 예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제 신호 처리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어떤 특징을 사용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어떤 사이즈를 기준으로 사과와 배를 이렇게 나눠줄 수도 있고, 아니면 컬러를 기준으로 나눠줄 수도 있는데, 보시면 사이즈를 기준으로 나눠줄 때보다 컬러를 기준으로 나눠줄 때 두 데이터가 더 잘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하나의 특징을 사용을 하는 것보다는 컬러와 사이즈를 같이 사용을 해줄 때 더 잘 나눠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특징을 사용을 하는가는 인식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하지만 또 주의해야 될 것은 학습 데이터를 정확히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꼬불꼬불 데이터를 나눌 수도 있는데, 이러면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예측률이 오히려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트레이닝 데이터에만 과하게 학습이 되는 것을 오버피팅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학습을 시켜주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를 직선으로 나눠주는 것을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라고 하고, 어떤 데이터를 곡선으로 나눠주는 것, 혹은 이렇게 직선이 아닌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나눠주는 클래시파이어를 논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라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딥러닝에 대한 개념과 딥러닝의 하나의 알고리즘인 LSTM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딥러닝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퍼셉트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뇌가 뉴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뉴런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것이 퍼셉트론입니다. 뉴런은 이제 덴드라이트로부터 다른 뉴런으로부터 신호를 받아와서 셀바디가 그 신호가 특정 전압보다 큰지를 비교해서 크면 엑손을 통해서 액션 포텐셜을 전달해 주게 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퍼셉트론도 어떤 입력값을 받아오게 되고, 그 입력값에 어떤 상수값들을 곱해주고, 그 값의 합이 특정 값보다 크면 출력을 1을 내보내고 작으면 0을 내보내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예에서 살펴보면 입력 x0에 세타0를 곱해주고 더하기 x1에 세타1을 곱한 거 더하기 x2에 세타2를 곱한 거 더하기 x3에 세타3를 곱한 거를 쭉 다 더해준 게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어떤 특정 값, 예를 들어서 0.5라고 하면 0.5보다 크면 출력이 1, 0.5보다 작으면 출력이 0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출력을 결정을 하는 함수를 g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면, 여기에 있는 이 세타 값을 우리가 weight라고 부르는데, weight 값이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고, 입력 값이 어떤 값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걸 바이어스라고 부르는데, 바이어스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할 때, 이때 입력 x1과 x2에 이렇게 00을 넣었을 때는 출력이 0이 나오고, 01을 넣었을 때는 출력이 0이 나오고, 12를 넣었을 때는 출력이 1이 나오는, 이 출력이 다르게 되도록 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서 수행을 해보면 x1에 0이 들어가고 x0에 x2에 0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면 1 곱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1 곱하기 2, 그래서 2 더하기 0 곱하기 2니까 0이 돼서 다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그게 0.5보다는 작으니까 출력이 0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두 개의 입력이 둘 다 1일 때만 출력이 1이 되는 AND 게이트라는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것이고, 이걸 좌표 평면에 나타내면 0,0 여기 0,1 여기 1,0일 때는 출력이 0이 되고, 1,1일 때만 출력이 1이 되는, 이렇게 두 데이터를 구분하는 클래시파이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왼쪽에 보이는 퍼셉트론과 동일한데 웨이트 값만 조금 달라지면 또 다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입력 중에 둘 중에 하나만 1이어도 출력이 1이 되는, 이걸 이제 논리 연산에서는 오어 연산이라고 하는데, 오어 연산을 해주게 되는 것이고, 좌표 평면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구분해주는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퍼셉트론에서 이 가중치가 얼마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연산을 해주게 되는 것이고, 또 이런 구조를 갖게 되면 입력값이 0일 때는 1, 1일 때는 0 이런 낫 연산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퍼셉트론으로는 이런 익스클루시브 OR라는 연산 같은 거는 이런 데이터들은 구분을 해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런 퍼셉트론 여러 개를 연결을 하면 앞에서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여기 이 빨간색 퍼셉트론이고, 이 부분이 이제 이 파란색 퍼셉트론, 그다음에 이 초록색 부분이 여기 있는 초록색 퍼셉트론인데, 이렇게 세 개의 퍼셉트론을 연결을 하면 앞에서 봤던 이런 익스클루시브 OR 문제도 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퍼셉트론이 하나만 있을 때는 데이터를 이렇게 직선으로만 나눌 수 있지만, 퍼셉트론을 여러 개 연결하면 데이터를 더 이렇게 정교하게 나눌 수가 있고, 퍼셉트론을 더 많이 겹치면 겹칠수록 데이터를 더 정교하게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퍼셉트론을 여러 개를 겹쳐 놓은 것을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가 표시된 걸 노드라고 하는데, 입력이 들어가는 층 노드를 인풋 레이어라고 부르고, 출력이 나오는 곳을 아웃풋 레이어라고 부르고, 가운데 있는 곳을 히든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이제 이 히든 레이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데이터를 더 정교하게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인데, 레이어를 굉장히 깊게 쌓아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제가 LSTM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 LSTM이라는 게 RNN이라는 것의 하나의 종류거든요. 그래서 RNN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RNN이라는 건 어떤 시계열 데이터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시계열 출력을 예측할 때 사용을 하는 알고리즘이고, 시계열 데이터라는 건 정해진 값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값이 변하는 것을 시계열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뇌파도 그렇고 주식 아니면 음악, 말소리 이런 것들이 다 시계열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계열 데이터를 예측할 때 RNN을 사용을 하게 되고, 이 RNN은 앞에서 배웠던 뉴럴 네트워크를 90도 돌려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인풋 레이어가 있고, 가운데에 히든 레이어가 있고, 위쪽에 이제 아웃풋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차이는 무엇이냐면, 뉴럴 네트워크와의 차이는 히든 레이어 간에 이렇게 연결을 해줘서, 이제 이 오른쪽이 이제 시간 방향인데, 과거의 시간이 미래의 출력에도 영향을 미치도록 이렇게 해주는 알고리즘이 RNN이라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 RNN 구조는 이렇게 하나의 입력에서 출력이 하나인 것, 하나의 입력에서 출력이 여러 개인 것, 여러 개의 입력으로부터 하나의 출력이 나오는 것, 여러 개의 입력으로부터 여러 개의 출력이 나오는 것, 이런 다양한 구조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RNN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이 선으로 나타낸 부분이 이제 웨이트 값들인데, 웨이트 값이 항상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10초 전의 시간이라고 하면, 내가 0초일 때의 시간에서 이 데이터 값이 이 0초일 때의 출력을 예측을 하는데 사용이 돼야 되는데, 이 값이 계속 1보다 작은 값들이 곱해지니까 이 0초쯤까지 오면 이 값이 거의 0에 가까운 값이 돼서 이때 예측을 하는데 사용이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긴 데이터 같은 경우에 예측을 할 때 좋은 성능을 내지 못한 문제점이 있어서 LSTM이라는 알고리즘이 제안이 됐고, LSTM이라는 건 뭐냐면 이 웨이트 값을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0 또는 1로 값이 고정이 되게 해서, 만약에 이때 예측을 할 때 이 입력값이 사용이 돼야 된다면 이 값에 계속 1을 곱해줘서 값의 크기가 변하지 않게 해서 이 시점에서 출력을 예측할 때 이 데이터도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LSTM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계열 입력으로부터 시계열 출력을 예측을 할 때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는 알고리즘이고, 그래서 이 LSTM을 이용해서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패러다임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연구했던 방법은 이제 BCI라고 해서 뇌파를 분석을 해서 사람의 의도를 예측을 해서 로봇이나 컴퓨터를 제어해주는 방식인데, 기존에 많이 사용이 됐던 방법들은 이미 정해진 것 중에서만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뇌파로부터 팔 움직임을 예측을 하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수행을 했고 1982년도에 팔 움직임 방향에 따라서 모터 코텍스에 있는 뉴런의 파이어링 레이시 달라진다 라는 것을 발견을 했고 그래서 뉴런들마다 어느 쪽 방향을 더 선호하는지 프리퍼드 디렉션을 갖는다는 것을 발견을 해서 이 발견을 토대로 뉴런의 파이어링 레이스로부터 팔 움직임을 예측을 할 수 있게 됐고 2008년도에는 원숭이의 뇌파를 측정을 해서 실시간으로 로봇 팔을 제어하는 데 성공을 했고 2012년도에는 사지마비 환자의 스파이크 신호를 측정을 해서 로봇팔을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보여드린 방법들은 바늘 형태의 마이크로 일렉트로드 어레이를 뇌에 삽입하는 방식이었는데요. 그러면 에스트로사이트라는 글리아 셀들이 이제 전극에 달라붙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호가 잘 측정이 되지 않는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또 수술로 인한 위험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제 비침습적 뇌파 측정 방법인 MEG 방법을 이용을 해서 뇌파를 측정을 해서 팔 움직임을 잘 예측을 할 수 있는지를 연구를 수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3차원으로 시각 자극을 주어지고 그 자극이 나타났을 때 팔을 움직임을 수행을 하고 그 움직임을 수행했을 때 뇌파를 측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구구가 4초 동안 나타나고 4개 군데 중에 하나의 타겟이 랜덤하게 발생을 하게 되고 그 타겟이 발생을 하면 팔 움직임을 수행을 하도록 측정을 하였고 이렇게 해서 한 피험자당 각 방향별로 60번의 움직임을 수행을 하도록 했고 그래서 총 240 트라이얼을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타임 프리퀀시 분석을 통해서 움직임 예측을 하기 위해서 어느 주파수 대역을 사용을 할지를 결정을 했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추출을 해서 MEG 신호로부터 특징을 추출을 하고 그 신호들을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알고리즘을 써서 팔 움직임을 예측을 했었고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것이 실제 팔 움직임이었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MEG 신호로부터 예측을 한 팔 움직임인데 보시는 것처럼 실제 움직임을 웬만큼 잘 예측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하지만 이제 움직임을 정확히 잘 따라가진 못했었는데요. LSTM이라는 알고리즘을 써서 MEG 신호로부터 팔 움직임을 다시 예측을 해보았는데 그 결과 왼쪽에 있는 것이 실제 팔 움직임이고 가운데 있는 것이 앞서 설명드린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예측을 한 결과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이제 LSTM을 이용을 해서 예측을 한 것인데 보시는 것처럼 기존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보다 훨씬 더 움직임을 잘 예측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MEG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할 때 이벤트라는 개념, 에폭이라는 개념, 트라이얼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이 이벤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운데 구가 있다가 어떤 타겟이 나타났을 때 그때 이제 피험자가 팔 움직임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자극이 나타나는 시점을 이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극이 언제 나타났는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오른쪽 위에 나타나는 자극, 왼쪽 위에 나타나는 자극 뭐 이런 각각 자극별로 어느 시점에 나타났는지 이벤트를 나타내게 되고 이 자극 전후로 뇌파 데이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잘라내서 그 구간에서 뇌파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이벤트 시점 전후의 데이터를 잘라내게 되는데 그것을 에폭이라고 합니다. 움직임을 여러 번 수행을 하게 될 텐데 한 번 수행을 할 때를 한 트라이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한 트라이얼, 또 두 번째 트라이얼, 세 번째 트라이얼, 네 번째 트라이얼 이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샘플링 레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자연에서 다루는 데이터는 아날로그 데이터라고 해서 연속적인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이제 컴퓨터는 연속적인 값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이 연속적인 값을 우리가 샘플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특정 시점에만 값을 추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속적인 값을 컴퓨터에 다 저장을 할 수가 없어서 이 특정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이 값들을 측정을 해서 이 값들이 얼마인지를 컴퓨터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 1초에 몇 번 샘플링을 하느냐를 나타내는 것이 샘플링 레이시 되겠습니다. 또는 샘플링 프리퀀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뇌파 신호로부터 팔 움직임을 예측을 하는 과정에 대한 매트랩 코드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코드를 설명드리기 앞서 전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프로세스들이 각각 매틀랩에서는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68채널의 MEG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데이터가 600Hz의 샘플링 레이스로 측정이 됐고 10초의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행이 68개가 있고 열은 샘플링 레이트 곱하기 초수만큼의 값이 6000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움직임 데이터는 X축의 값, Y축의 값, Z축의 값이 측정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X축의 값이 6000개, 또 Y축의 값이 6000개, Z축의 값이 6000개가 이렇게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를 우리가 컴퓨터로 읽어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매틀랩을 통해 우리가 이 데이터를 컴퓨터로 가져오면 이 MEG 데이터는 행이 68개, 그 다음에 열이 6000개인 행열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움직임을 나타내는 모션 데이터도 행은 3개, 열은 6000개인 행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뇌파 신호를 그냥 분석의 팔 움직임 예측에 바로 사용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특징들을 추출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데이터로부터 어떤 특징을 추출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걸 우리가 MEG 언더바 F라고 표시를 여기서 잠깐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트레이닝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테스트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했는데 이 트레이닝 과정을 거칠 때 사용된 데이터를 테스트 때 사용을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MEG 데이터와 모션 데이터를 일부를 나눠서 일부를 가지고 이 LSTM이라는 알고리즘을 학습을 시켜주고 그래서 이 입력이 들어갈 때는 이 출력이 나오도록 이 LSTM이라는 알고리즘을 학습을 시켜주고 이 학습에서 사용되지 않은 모션 데이터와 이 학습에서 사용되지 않은 MEG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된 LSTM 모델에다가 새로운 MEG 입력을 넣어주면 출력이 나오게 될 텐데 그 출력이 실제 움직임과 얼마나 비슷한지를 비교를 해보는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을 하면 됩니다. 이 과정을 다시 단계별로 나타내면 크게는 이 데이터를 매틀랩을 이용해서 읽어오는 과정, 데이터 로드 과정이 있고 그 과정으로부터 어떤 잡음 같은 걸 제거해주는 프리프로세싱 과정, 그 다음에 중요한 특징을 추출해내는 피처 익스트랙션 과정, 그 다음에 트레이닝에 사용될 데이터와 테스트에 사용될 데이터를 나누는 데이터 세퍼레이션 과정을 거치고 트레이닝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시키는 트레이닝 과정,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로 모델을 테스트해봐서 출력과 실제 데이터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비교하는 테스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단계별로 매틀랩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앞에서 설명드린 단계 중에서 먼저 데이터 로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틀랩 사용법에 대해서는 마지막 시간에 이제 강지영 교수님께서 매틀랩 사용법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이고 저는 이제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신호 처리 과정들을 매틀랩으로는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는 기존에 있던 데이터들이나 뭐 창들을 지우기 위해서 이렇게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지워주고 기존에 있던 창들 다 꺼주고 이제 이거는 이제 화면에 명령창에 있는 명령어들 히스토리를 지워주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이건 사실 꼭 해줘야 되는 건 아닌데 먼저 이렇게 써주고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로드라는 명령어에다가 여기에다가 파일명, 파일 이름을 넣어주면 이 파일이 이렇게 읽혀지게 되고 그럼 매틀랩에서 작업 공간이라는 공간을 봐보면 이렇게 매틀랩 MEG라는 데이터와 ACC라는 데이터가 이렇게 읽혀질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68개의 채널, 그 다음에 샘플링 레이 곱하기 몇 초 데이터인지 곱한 만큼이 열의 개수가 되는 거고 움직임 데이터는 3회, 그 다음에 얘도 시간축은 동일한 값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명은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할 데이터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분석할 데이터에 따라서 이런 크기나 이런 파일명들은 달라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올려드린 샘플 데이터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읽어와서 이렇게 읽혀진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MEG라는 데이터를 더블 클릭을 해본 것인데 그래서 이제 그 값을 봐보면 이런 식으로 어떤 숫자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뇌파 데이터가 매틀랩에서 보면 사실은 그냥 수치에 불과한
68 곱하기 어떤 시간축 개수만큼의 행렬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고, 이 데이터를 이렇게 그림을 플롯을 해보면 하나의 행이 이렇게 뇌파 데이터로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로드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봤고, 데이터 프리프로세싱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설명을 드릴 이 프리프로세싱 방법은 MEG에는 적용을 하면 안 되고, EEG나 이콕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분석한다고 하면 보통 CAR이라고 해서 Common Average Reference라고 해서 이런 프리프로세싱 과정을 많이 거쳐주게 돼요. 또 뭐 ICA를 이용을 해서 뭐 EOG를 제거해 준다거나 혹은 움직임 아티팩트를 제거해 준다거나 이런 과정이 이 프리프로세싱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이제 CAR이라는 프리프로세싱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이건 MEG가 아닌 EEG나 이콕 데이터에만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AR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움직임이 있게 되면 EEG 데이터 전체의 그 움직임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EEG 전체 신호에 대한 모든 채널에 대한 평균값을 구해서 이 모든 신호에서 이 평균 신호를 빼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공통된 선분은 빼지니까 아티팩트가 빼지고 각각 위치에서의 특징만 남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꼭 좋다고만 말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잡음을 제거할 수 있는데, 이 잡음의 성분이 안 들어있던 채널에서는 그 잡음이 살짝 반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하지만 EEG나 이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CAR을 일반적으로 많이 적용을 해주고, 그럼 잡음이 많이 빠지는 것을 일반적으로 볼 수가 있고, 이걸 매틀랩에서는 어떻게 구현을 하냐면, 만약에 이 EEG 데이터가 행이 채널 데이터고 열이 타임 데이터라고 하면, 그 데이터가 이제 EEG라는 변수명으로 있다고 하면 이 EEG의 행에 대해서 평균을 먼저 취해주고 그것을 행의 개수만큼 복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EEG 데이터를 콤마 1 민 이렇게 하면 행에 대해서 민을 하는 거랑, 이 데이터가 이런 하나의 평균을 취한 데이터가 생기게 되는 거고, 리프맨 요 평균 취한 데이터를 행의 개수, 콤마 열의 개수 이렇게 해주면 이 데이터를 행 개수만큼, 행에 대해서 요 개수만큼 복사를 해주고 열에 대해서는 요 개수만큼 복사를 해줘서 얘가 이제 채널 개수만큼 생기게 되고, 각각의 채널에서 요 값들을 빼주도록 네, 이렇게 코드를 짜주면 요 값이 이렇게 평균 성분이 빠진 값들이 생성이 되게 되는 거고, 그걸 이렇게 새로운 변수명에 저장을 해줘서 얘를 가지고 분석에 사용을 하면 이 잡음이 빠진 데이터가 생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피처 익스트랙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피처 익스트랙션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고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데, 제 데이터에 대해서 적용을 한 좀 간단한 피처 익스트랙션 방법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MEG나 EEG 데이터 분석할 때 보통 밴드패스 필터링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내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만 남기고 나머지 고주파나 저주파 대역은 이제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경향성만 나타내는 이런 것들만 이제 뽑아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1초에 이렇게 한 번 움직이는 것을 1Hz라고 하고, 1초에 이렇게 두 번 움직이는 것을 두 사이클이 도는 것을 2Hz라고 이렇게 되는데, 내가 만약에 이 데이터로부터 0.5Hz부터 8Hz 사이의 신호만 남기고 싶다. 그럼 0.5, 8, 그 다음에 콤마, 여기는 지금 샘플링 레이시 들어간 거고, 여기는 지금 뇌파 데이터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밴드패스라는 함수에다가 이렇게 값을 넣어주면 밴드패스 필터가 된 이런 신호가 지금 여기에 이제 반환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명령어를 수행을 해주게 되면 여기에 이 데이터 한번 지우고 설명해 줄게요. 이 MEG 데이터가 0.5에서 8Hz의 성분만 남은 데이터가 여기에 생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함수는 매틀랩 내장 함수랑은 좀 다른 거고 제가 작성을 하는 함수여서, 네, 이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이렇게 동일하게 돌리기 위해서는 제가 제공해드린 related 펑션이라고 되어 있는 함수 안에 있는 것을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다운샘플링이라는 건 뭐냐면, 이 데이터를 다 써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샘플링 해준 것처럼 이 지점, 이 지점, 이 지점 이렇게 일정한 간격의 데이터만 사용을 하겠다라는 거고, 이 field image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 거에 뭐 내가 1초에
뭐 10개만 사용을 하겠다. 그럼 여기다 10이라고 써주면 1초에 예를 들어서 얘가 뭐 200개 값이 있는 거였는데 그 중에서 10개 값만 추출을 한 값이 여기에 이제 저장이 되게 되는 거예요. 네, 다음으로 또 이 피처 익스트랙션 과정 중에 노멀라이제이션 과정을 거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뉴럴 네트워크나 딥러닝 알고리즘을 사용을 할 때는 입력으로 사용되는 값과 출력으로 사용되는 값 모두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값이 지금 이렇게 굉장히 크거나 작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 값이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 되도록 바꿔주는 것을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해줘요. 꼭 평균 0이고 분산이 1일 필요까지는 없고 사실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면 가장 좋은데 그건 이제 뉴럴 네트워크 특성이어서 그렇다라고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입력 신호를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줘야 되고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는 과정은 이 MEG 신호에서 평균을 구하고 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구해서 이 MEG 신호에서 평균은 빼주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전체 값을 나눠줌으로써 노멀라이제이션 된 MEG 신호를 구할 수가 있고 여기서 리프맷이라고 되어 있는 건 앞에서 본 것처럼 이 값을 행과 열 개수만큼 복사해주는 명령어예요. 그리고 이때 이 경우에 노멀라이제이션을 계산하기 위해서 행이 타임 값이어야 되고 열이 채널 값이어야 돼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과 열을 바꿔주도록 이렇게 코드를 짜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트랜스포즈라고 해서 행과 열을 바꿔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매트랩 코드를 거치게 되면 평균은 빼지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 나눠져서 노멀라이즈드 된 뇌파 신호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세퍼레이션은 뭐냐면 저는 이제 n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 데이터를 n개로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개로 쪼개겠다. 그럼 이제 n이 5인 경우인데 그럼 얘를 5개로 쪼개서 4개는 트레이닝에 사용을 하고 나머지 하나는 테스트에 사용을 하고 또 첫 번째가 테스트에 사용이 된 거라면 두 번째를 또 테스트에 사용하고 나머지를 트레이닝에 사용을 하고 세 번째 뺀 거를 트레이닝에 사용하고 세 번째를 또 테스트에 사용하고 그럼 이렇게 하면 5개의 셋이 생성이 될 거고 5번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평균을 구하면 얘에 대한 정확도를 구할 수 있으니까 5번을 평가를 해서 평균을 구하니까 정확도도 높아질 거고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도 구분을 해주니까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트랩으로 구현을 해주면 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뇌파 데이터를 넣어주면 이제 이 x 언더바 tr이라고 되어 있는 게 트레이닝 데이터고 x 언더바 ts라고 되어 있는 게 테스트 데이터예요. 그리고 이게 움직임 데이터고 그래서 요렇게 코드를 작성을 해주게 되면 요 랭스가 지금 요 구간을 의미를 하는 거고 지금 이 구간과 이 구간이 요 구간과 요 구간을 나타내는 매틀랩 코드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계산이 된 요 랭이라고 되어 있는 애가 요 길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해주면 그러니까 위에는 트레이닝 데이터, 아래는 테스트 데이터고 x는 뇌파, y는 움직임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LSTM을 이용을 해서 학습을 하려고 하는 거고 이때 num 리스판스는 이 출력값이 몇 개인지여서 출력값의 사이즈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피처 디멘전은 입력값이 몇 개인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뇌파 데이터의 사이즈를 입력으로 넣어주면 되는 것이고 맥시멈 에폭은 얘가 이제 훈련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에러가 줄게 되는데 이 훈련을 몇 번 돌릴지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하면서 이 값이 이렇게 잘 수렴을 했으면 괜찮은 거고 만약에 수렴을 안 했는데 트레이닝이 끝났다. 그러면 이 값을 높여주면 되는 거고 너무 오래 걸린다. 이미 수렴이 했는데 그럼 이 값을 좀 낮춰주면 되는 거예요. 미니 배치라는 건 한 번에 데이터를 몇 개나 이용을 해서 학습을 하느냐라는 건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는 좀 어렵고 이 값들을 바꿔가면서 여기 적힌 값들을 바꿔가면서 바꾸는 거에 따라서 인식률이 달라지는 거라서 이 값들 변경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보면 되는 거고 넘버 오브 히든 레이어는 이게 이제 아까 설명드린 히든 레이어의 유닛이 몇 개인지를 결정을 해주는 거고 이게 크면 클수록 정교하게 구분이 되지만 얘가 너무 많으면 트레이닝도 오래 걸리고 학습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선택을 해주는 게 필요하고
여기 이제 요 보라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이제 또 옵션인데 이런 것들을 바꿔주는 거에 따라 또 인식률이 달라질 수 있지만 여러분들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사용을 해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테스트 데이터 갖고 평가를 해야 될 텐데 앞에서 우리가 엔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나눠준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렇게 뇌파 데이터 중에 트레이닝 데이터, 움직임 데이터 중에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주면 트레인 네트워크라고 하고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해준 여기서 LSTM이라는 레이어를 넣어줬기 때문에 이제 이 모델이 LSTM으로 학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생성된 넷이라는 게 LSTM을 이용한 인공신경 딥러닝 알고리즘이 되는 거고 이 넷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뇌파 데이터를 넣어주면 예측값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데이터를 로드해서 프리 프로세싱을 거쳐 피처 익스트랙션 해서 데이터 구분해서 트레이닝과 테스트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거에 대한 전체 코드가 이제 서플리멘터리 데이터로 이렇게 넣어 놓았고 이걸 제가 실습을 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열기 버튼을 눌러서 제가 공유해드린 썸머스쿨 폴더를 다운받았다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바탕화면에 설치를 해놨는데요. 바탕화면에 보면 썸머스쿨 폴더에 샘플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샘플 코드를 먼저 열어주시고 이걸 이제 드래그를 한 다음에 F9키를 누르면 드래그가 된 부분만 이제 실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드래그를 하면서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코드는 이제 기존에 있던 데이터나 기존에 작성했던 코드를 지워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add pass라는 건 이 썸머스쿨이라는 폴더 아래에 있는 모든 함수들을 사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의 그 폴더를 다운받은 위치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썸머스쿨이라는 게 지금 바탕화면에 있는데 이 주소를 복사를 해서 여기 add pass, gen pass 여기에다가 이 주소를 붙여넣기 해주고 cd 이게 이제 디렉토리를 바꾸는 명령어인데 여기에도 이렇게 변경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실행을 해주면 이제 이 폴더 안에 있는 함수들을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파라미터 세팅하는 부분인데 샘플링 프리퀀시가 몇이었는지, 채널 숫자가 몇 개였는지, 움직임 관련 채널 숫자가 몇 개였는지, 신호를 밴드패스 필터링 할 때 몇으로 밴드패스 필터링을 할지, 다운샘플링은 몇으로 할지,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샘플링 주파수를 고려해서 다운샘플링을 몇으로 할지를 고려하는 부분이고 엔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몇으로 할지를 결정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F9키를 누르면 얘네가 이제 실행이 되고 작업 공간창에 데이터가 생성된 걸 볼 수가 있고 로드 데이터를 실행을 하면 지금 보면 데이터가 샘플 언더바 이미지 언더바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되어 있고 그거를 이제 로드라는 명령어로 실행을 해서 데이터를 읽어온 거고 작업 공간 창을 보면 이제 이미지라는 데이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보시면 68 채널에 행렬에 데이터가 숫자로 이렇게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데이터를 한번 플러스를 해보면 플라 이미지 그 다음에 뭐 1번 채널을 플러스를 해보겠다. 1, 콤마 이 콜론을 찍어주면 모든 시간에 대해서 다 출력을 해주는 건데 그럼 이제 신호가 이렇게 너무 길게 나오니까 좀 짧은 시간을 보고 싶으면 첫 번째부터 뭐 한 6000이다. 그럼 샘플링 주파수가 600이니까 곱하기 10을 한 10초 데이터가 이렇게 플랫이 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제 밴드패스 필터링을 하면 이제 이 이미지 신호를 밴드패스 필터링을 해서 필터링된 신호가 PL 이미지라는 데이터로 생성이 되게 되는 거고 이렇게 어떤 그 신호 처리를 하고 나면 그 데이터가 잘 그려졌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주석 처리해 놓은 코드가 필터링 데이터는 빨간색으로 그리고 원래 데이터는 파란색으로 그리도록 한 코드인데 이미지 네, 아이고요. 제가 이 코드를 이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이렇게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이렇게 해보면 지금 검정색, 아니, 파란색 그 선이 지금 원래 뇌파 신호인 거고, 빨간색 선이 이제 필터링이 된 신호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필터링이 잘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제가 여기 보면 클리어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데, 꼭 할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 메모리 에러가 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데이터들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지워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지워주고, 이거는 이제 측정된 움직임 신호가 가속도 신호여서 그걸로부터 이제 속도나 위치를 계산하는 코드예요. 그래서 이제 MOV라고 되는 요게 이제 가속도로부터 속도가 계산되어진 값이고, 지금 여기서 SF는 샘플링 프리퀀시고, ACC2 포즈라고 되어 있는 건 이 내장 함수가 아니라 제가 작성한 함수라, 앞에서 설명드렸던 요 폴더가 셋패스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용할 수 있는 함수고, 그래서 얘도 실행을 해보면 MOV라고 해서 ACC 가속도로부터 그 벨로시티, 그 속도가 계산되어진 걸 볼 수가 있고, 이 아래에 있는 부분은 다운샘플링이어서 필터링 된 신호도 다운샘플링을 해서 다운샘플링 된 신호가 DMEG인 거고, 무브도 다운샘플링을 해서 다운샘플링 된 게 D 언더바 무브예요. 그리고 얘를 얼마나 다운샘플링 할지가 이 MA 언더바 사이즈라는 변수고, 이게 1초에 50개 값을 갖게 하겠다라고 하면 샘플링 주파수 고려해서 몇 개를 다운샘플링 할지를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지워주고, 안 쓰는 데이터를 지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LSTM을 할 때는 데이터를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다운샘플링을 한 MEG 신호와 다운샘플링을 한 움직임 신호를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그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다운샘플링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아마 내장 함수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작성했던 함수였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내장 함수가 아닌 제가 작성했던 코드를 이용을 해서 노멀라이제이션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를 나누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엔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인데, 여기서 LEN이라는 게 그 엔폴드 할 때 하나의 데이터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해 준 과정이고, 그러면 만약에 우리는 지금 n이 5인 경우인데, 이 포문을 5번 돌면서 이 MEG 데이터와 이 무브먼트 데이터를 각각 MEG 데이터는 X로, 그 다음에 무브먼트 데이터는 Y로 이제 이름을 명명해 줬고, 트레이닝 데이터는 TR, 테스트 데이터는 TS로 표시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게 되면 우리가 엔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에 해당하는 뇌파 데이터, 트레이닝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움직임에 해당하는 트레이닝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가 이제 여기 안에 들어와 있게 되는 거고, 이거를 처음 본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셀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크기가 다른 사이즈의 데이터를 하나의 명령어에 저장을 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여기서 봐보면 x 언더바 TL이라고 되어 있고 1 곱하기 5 셀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5개의 셀로 그 데이터들이 각각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 이 데이터에다가 중괄호 해주고 여기다 숫자를 써주면 내가 1이라고 한다. 그럼 첫 번째 데이터를 사용하는 거고, 2라고 하면 두 번째 데이터를 사용하는 거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LSTM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넘버 리스판스라는 거는 이제 출력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나타내는 거고, 피처 디멘전은 인풋 개수가 몇 개인지를 계산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로부터 이제 사이즈를 여기다 숫자를 바로 써줘도 되는데, 내가 출력 개수, 입력 개수가 몇 개면 이렇게 바로 써줘도 되는데, 우리가 데이터로부터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도록 이렇게 코드를 써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 개수, 아웃풋 개수, 입력 개수 몇 개인지, 그 다음에 트레이닝 할 때 그 루프를 트레이닝을 몇 번 돌리면서 할지, 그 다음에 미니 배치 사이즈는 한 번에 학습할 데이터를 몇 개씩 학습을 할지, 그 다음에 넘버 오브 히든 유닛은 그 히든 레이어의 유닛 개수가 몇 개로 할지를 정해주는 거고, 에폭 수, 그 다음에 미니 배치 수, 넘버 오브 히든 유닛,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라색으로 표시된 것들에 따라서 인식률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고, 기본적으로는 이 보라색을 바꾸는 것보다는 학습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 이 넘버 오브 히든 유닛을 100에서 이 데이터 사이즈마다 좀 다른데 이걸 100 단위로 조금씩 바꿔가면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면 좋을 것 같고, 맥스 에폭도 바꿔보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 미니 배치도 여러분 데이터에 따라서 조금씩 바꿔보면서 결과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도 한번 이렇게 드래그해서 F9키를 눌러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넷에 대한 LSTM 넷에 대한 파라미터를 설정을 해주는 거고, 실제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 이 코드가 이제 LSTM 알고리즘을 트레이닝하는 부분과 테스트하는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트레인 네트워크라는 명령어에 여기에다가 입력 데이터, 출력 데이터,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정해준 레이어와 옵션을 넣어주고 얘를 돌려주면 이것으로부터 학습된 데이터가 학습된 LSTM이 넷이라는 변수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 넷을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트레이닝 과정이 끝난 거고, 앞에서 학습된 넷에다가 새로운 데이터를 넣어서 predict이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실행을 시켜주면 예측된 결과가 H라는 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 H 중괄호 S라고 된 거는 우리가 얘를 n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으로 5번 돌릴 거니까, 그럼 5개의 값이 생성돼야 되니까 이렇게 각각 다른 이름으로 다른 위치에 저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셀로 실행을 해준 거고, 그 다음에 그럼 얘가 실제 값과 얼마나 비슷한가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이제 그 발표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까지 이제 예측은 끝난 거고, 제 연구 결과에서는 실제 움직임과 예측된 값이 얼마나 비슷한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correlation coefficient라는 값을 이용을 해서 그걸 계산을 했고, 그 값이 지금 R 언더바 X, R 언더바 Y, R 언더바 Z에 5개씩이 저장이 되게 되는 거고, 그걸 평균을 취해서 correlation coefficient가 각각 X, Y 지축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계산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한번 돌려보면 얘가 시간이 오래 걸려서 트레이닝을 5번 돌리진 않고 한 번만 돌리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렇게 실행을 하면 이런 창이 뜨게 되고, 훈련을 통해서 이 에러가 얼마나 증가하는지가 나타내게 되고, 지금 여기서 X축이 F폭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F폭을 10밖에 안 했다. 그럼 얘가 더 에러가 낮아질 수 있는데 여기서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학습을 더 해야 되는 거고, F폭이 크면 클수록 더 학습이 잘 되는데 너무 오래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끊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멈추면 이제 완료가 된 거고, 원래는 이 포문을 다 돌리면 이게 5번이 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 한 번에 대한 것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S가 1인 경우에 대해서만 있어서 지금 그거에 대한 것만 이렇게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실행을 하면 이제 correlation coefficient가 계산이 되는 거고, 값들을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correlation coefficient가 이렇게 계산이 돼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다음으로는 이걸 실제로 그림을 그려주는 구간인데, 제가 여기 코드를 일부 수정을 못 해줬네요. 여기가 v 언더바 ts가 아니라 y 언더바 ts여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을 수정을 안 해줬네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돼서 실제 움직임이 빨간색이고 검정색이 이제 예측된 부분인데, 지금 제가 네, 이렇게 예측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매틀랩 실습을 마치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